president thinks no greater example of reopening in this transition to greatness would be the G7, and G7 happening here. He's displeased with China's efforts and that it's hard to see how Hong Kong can remain a financial hub if China takes over. 예, 트럼프 대통령 G7 정상회의에 한국과 호주, 러시아, 인도도 초청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해당되는 대상의 네 나라를 보게 되면 미중 간 사이에서 전략적, 안보 전략적으로 상당히 다 중요한 나라들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어쨌든 G7 의장국으로서 미국이 뭐 업적으로 초청을 하든 뭐 이렇게 자격은 있고 저희 초청을 받았는데 지금 이 제목을 봐도 트럼프의 미끼 이렇게 써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걱정은 되는데 대체적으로 예상이 되는 것은 아마 지금 미중 무역 갈등을 비롯해서 G2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이런 와중에서 보면 트럼프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기 위한 아니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어떤 블록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분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세간의 분석이 아니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문제고 바로 이런 것이 우리 한국이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처신을 하느냐에 따라서 동북아의 질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심각하게 느낍니다. 뭐 이게 좀 엉뚱한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그 조선시대의 광해군 시대에요. 명나라와 청나라가 막 세력 교체가 되던 시기인데 명나라가 조선에 청나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3만 명의 원군을 요청을 하는데 우리 조정이 굉장히 갈등에 쌓였어요. 그 당시 광해군이 실리외교, 균형외교는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 강홍립이라고 하는 파견군 사령관에게 장군에게 밀지를 주어서 명나라에 가서 청군을 대항해서 싸우는 척하다가 세가 불리하면 청나라에 투항해서 우리 조선군 3만 명을 살려라. 실제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하거든요. 지금이 그러한 시기와 똑같은 시기다. 어떤 미국과 중국이라고 하는 세력 교체의 시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충돌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저는 G7에서 미국이 G11로 네 나라를 포함해서 이걸 확대하겠다고 하면 그것은 당연히 옳다 하고 가야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G7은 그대로 놓고 나머지 네 나라를 아까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정학적,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나라를 네 나라를 초대해서 미국 편으로 만들고 중국을 고립시키는 그런 전략이라면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가 딱 한마디로 논평을 했더라고요. 미국과 신중하게 협의해 나가겠다. 또 어떤 말도 붙이지 않는 이유는 이 문제의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것을 우리 청와대나 정부가 이미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고 봅니다. 명나라 잠시만. 저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명나라가 미국이고 청나라가 중국이고요. 근데 광해군은 지금 현재 문정부에서 실리 외교를 취해야 된다는 이야기 같아요. 예, 뭐 그렇게 그렇죠? 비유해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과거 미소 냉전 때는 구도가 비교적 단순했습니다. 우리는 한미 동맹에 흔들림이 없었고 또 우리는 사실 구소련하고의 경제 관계가 밀접하지가 않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미중 대결 구도 속에서 안보는 우리가 이제 미국하고 많이 가깝고 경제는 또 중국하고의 교류도 또 크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복잡해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미중이 신냉전 구조인데 이 구조가 일시적인 게 아니라는 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 미중 대결 구도가 꽤 장기간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럼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그 외교적인 입장을 취해야 될 것이냐. 이것은 보통 어려운 정말 고차 함수가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저는 역시 안보적인 측면에서는 미국하고 같이 안 갈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피로 맺어진 그 동맹 관계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우리가 전술 전략을 짠다고 하더라도 먹힐 수가 없다. 다만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장기간으로 간다는 그 대전제하에 뭐 중국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무슨 뭐 버릴 수도 없는 것이고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굉장히 좀 이런 상황에서 우리 안보가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또 경제적으로도 우리가 또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려 깊은 그 대처가 좀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강대국이 아니기 때문에 겪는 정말 그 어려움이에요. 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물밑 접촉을 많이 해야죠. 이런 때 그냥 저는 지난번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뭐 중국에 대해서 산불 약속을 한다든지 말이죠. 이런 그 섣부른 약속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한마디로 지금 제가 먼저 지금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한미 간에는요, 그 방위비 분담금 얘기도 있죠. 그다음에 한미 연합훈련에 성격을 두고도 지금 약간 이견이 있잖아요. 좀 전에 우리 박수현 전 대변인이 광해군의 어떤 실리 외교까지도 이제 거론했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에서 어떤 해법을 좀 도모해야 될까요? 정확하게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국익의 원칙이라는 예. 거죠. 그 어떤 나라도요. 이런 외교 문제가 굉장히 꼬였을 때 국익상 어쩔 수 없다라고 상대방을 설득해온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사드 배치를 할 때도요. 중국이 강력하게 반발했지만 이 사드는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국익이다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중국을 예. 설득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김영 의원님 말씀대로 한미 동맹의 굳건함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중국과의 경제적 연대, 협력 이런 게 중요하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국익이 저 G7이 초대에 우리 국익이 있다면 중국을 설득해야 합니다. 우리 예. 국익상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죠. 더구나 거기에 하나 더해서는 국익의 원칙과 더해서 실사구시 원칙,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실사구시로 따져보면 우리 국익이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상대방들을 충분하게 설득해야 되고 또 상대방이 국익이 걸려있는 문제에 대해서 또 그 입장도 이해하는 그런 태도를 충분하게 전략적으로 잘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예. 근데 지금 문정부 들어서 사실 외교적으로 완전히 그 원칙이 좀 무너졌어요. 제가 볼 때는 일본과의 관계도 아주 잘못 풀었고요. 지소미아 관계도 그렇고 또 사드와 관련해서 이번에도 이제 여러 가지 사드 관련된 물자를 반입하면서도 이것을 중국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단 말이죠. 국방부가. 그거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그 일환으로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것을 어떻게 중국한테 다 설명을 하고 허락을 받죠? 저는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정말 오로지 국익입니다. 그 원칙. 하지만 그 국익에 대해서 이제 그 방법을 다르게 생각하는 측면이 있으나 저는 문재인 정부가 좀 더 중심을 잡고 한미 동맹 기반, 그다음에 이웃 나라인 일본과의 관계를 잘 풀어가기 위해서 과거 지향적이 아니라 정말 이용수 할머니 말씀 맞다나 미래지향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노력을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어차피 G7에서는 의장국이요 몇 개국을 초청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등 4개국에 대해서 초청 의사를 밝힌 것이고 이것이 뭐 영구적으로 G10이다, 열하나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 의사를 놓고 이 어떤 배경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그 스탠스를 취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다.